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20대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확인된 관련 확진자만 10명이 넘는데요. 같은 날 클럽 방문자만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진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입니다. 확진자인 경기도 용인 거주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다녀간 곳입니다. 거의 토요일은 많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항상 일요일날 새벽까지. 밖에까지 막 줄 서 있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좀 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있었어. 20, 30대. 그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당시 A씨는 이곳을 포함해 클럽 3곳과 주점 2곳을 5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을 포함한 이태원 클럽 3곳에는 최소 1,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클럽 측에서 작성한 출입 명부를 토대로 파악한 수치인데 유흥시설의 특성상 출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확진자는 서울만 10여 명, 인천시 남매와 성남시 간호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외국인 3명, 군인도 1명 나왔는데 모두 용산구 거주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킹클럽과 트렁크, 퀸 등 이태원 클럽 3곳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언제든지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개개인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그 클럽을 이용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카드 사용 내역과 현장 CCTV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한 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의 확진자가 전파력이 강한 증상 초기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몰려있는 곳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용인 2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이태원 클럽을 찾은 시간은 지난 2일 새벽입니다. A씨는 클럽을 다녀온 뒤 39도가 넘는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건 이 클럽 방문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도 강력한 전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서 전염 시기가 높은 시기에 시설을 방문을 했고 또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클럽의 특성도 전파 확산의 우려를 키웁니다. 집단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 시설이고 마스크 쓰기 힘든 상황인데 또 접촉자 확인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또 A씨와 접촉한 뒤 확진된 클럽 방문자들은 나이대가 10대에서 30대까지 젊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층엔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경우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전파될 경우 노약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20대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7%로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확진자는 11%로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사망자는 77%를 차지합니다. 젊은 세대 안에서만 유행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윗세대 아랫세대로 옮겨가게 되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들에게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70,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요양시설은 지난 3월부터 면회가 금지됐고 지금도 여전히 고령의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어버이날인 어제는 요양시설마다 애달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가족들. 창문 너머로 얼굴을 보여줍니다. 저 5째 딸 윤하예요, 윤하.
부모님이 환히 웃어도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짧은 만남. 할아버지 저희 갈게요. 할아버지 코로나 끝나면 꼭 손 잡고 만나요. 아빠 사랑해. 가족들의 발길은 끊겼지만 병실엔 웃음이 퍼집니다. 여보세요? 응. 잘 있어? 엄마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영어의 날인 줄 뭐 그. 직접 찾아뵐 수 없는 어버이날, 멀리서나마 마음이 전합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우리 키우느라고. 응. 감사하고. 응. 화상전화로 묻는 짧은 안부. 미국에 있는 손녀도 화면으로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 엄마보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 왜 털일을 안 했어? 올해는 간호사들이 가족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전합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날? 어버이날. 오늘 그래서 꽃 따르려고 꽃. 고맙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딸들이 왜 찾아오질 않는지 매일 묻는 치매 어르신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오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또 설명해 줍니다. 면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전화도 많이 오고요. 찾아오셨다가 면회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버이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이 오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먼저 나눠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화면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로 받은 선불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현금을 요구합니다. 저기 카드기에서 안 먹혀요? 하지만 선불카드는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이 악용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에 불과합니다. 또 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재난지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쓰기 편한 신용 체크카드로 10조 원 정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자금 조달에 비용이 든다지만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코로나 정책 자금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할인한다든지 또는 포인트를 역으로 소상공인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생계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카드 거부나 수수료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상인들이나 카드사들도 손해일 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은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확인된 것만 1,000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기로 윗선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여기서 중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당시 특감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내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내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11월 대선 전 성과를 내기 위한 여론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을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뒤 대뜸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며 동맹국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분담금을 더 내달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공개 발언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일축했지만 증액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미 정부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더 크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측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수준의 49% 인상안을 제안한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합의 도달을 위해 유연성을 보였다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추가 타협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at I think we believe our side has been very flexible up until now, and we're looking for some flexibility on the part of the Korean side too. 13% 인상한 결렬 이후 미국의 공격적 태도 이면에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 문제로 한국 측에 잇따라 전화 요청을 한 것도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50% 인상 안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13%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제시했던 50억 달러에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50%를 인상한 13억 달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책임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알려진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가능하려면 그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도 지난 인상률 8.2%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 50% 인상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3억 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일부 동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온 건데요.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워낙 커서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남풍과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또 남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과 해안가에도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약은 제주도의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최고 10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지방의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또 일요일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5도, 여수 17도, 부산 16도로 출발해서 한낮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20도, 광주 21도, 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다소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